여기는 강화도 경복동 6번 출구입니다. 이제 곧 장기표 선생님께서 대표되신 국민의 소리 이재인 택배가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서 날씨가 무지 많이 추운데 여기 경찰 아저씨들 만나서 수고하십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중입니다.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경원 여러분 성록의 문재인을 문자 가서 검찰로 압수해주세요. 망하면 여러분도 실업자 됩니다. 여러분도 끝장납니다. 문제 아웃. 지금은 봉기할 때, 지금은 투쟁할 때, 지금은 싸움할 때, 지금은 싸움할 때, 때도 지면 나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청와대 경원 여러분 건대신 문재인을 도승줄로 꽁꽁 묶어서 검찰로 압수해주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공무를 거부해주세요. 대한민국 쫄딱 망하면 여러분도 실업자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탄핵안을 발의해주세요. 문재인가 끝까지 가다가 여러분도 끝장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국가수 김이호입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께서 대표를 하고 계신 국민회에서 오늘 경북 6번 출구에서 문재인 퇴임 집회를 갖겠습니다. 그 앞에서 식전에서 제가 봉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봉기 노래 들으시고 안무를 짜서 보내주시면 공부하면 1등이면 300만원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봉기 축제로 문재인 양아치전 거는 보내줍시다. 그럼 이제 전 당대 교수이자 또 여러모로 민주운동에 헌신하신 우리 고명하신 사회자 한상무 신승명 연구원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상무 총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영하 11도라지만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감온도는 10도라고 지금 내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못이 추운 날씨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오늘 이 행사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제6차 총선 후 제6차 국민의 소리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민의 소리 상임 대표진 장 대표님께서 바로 옆 건물에서 지금 비상시국 지도자 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행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연사들이 도착하시면은 연설을 국민의 소리 주최 제6차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새벽 2시까지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경찰총장 징계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고 기다렸습니다만은 잠들기 전 2시까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안 논의는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상권 분립 제도화에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논의와 충분한 협의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무리해서 찍어내는 징계가 아니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징계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요즘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히 이번 총선을 지나고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전체주의적 독재가 아니냐 하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수처법 처리에 의해서 국정원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 여당 민주당 정권이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볼 때 정말 국회가 협의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부패를 넘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정치 경험입니다. 5.18 왜곡 처벌법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유신 시절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고마 사태와 5.18 상태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직접 거리에서 느낀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런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좀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것을 비난하거나 왜곡하거나 책을 저술하거나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
어떠한 주장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면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고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을 한다는 이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옛날 유신 체제 때 긴급조치를 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하면은 거리에서나 학원에서나 교실에서나 커피숍에서나 다 경찰의 중앙정보부 같은 데 연행이 되어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런 것이 과거 이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원에서 점점 개선되어 온 그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는 엄청난 아마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굉장한 저항과 비판을 두고 받을 그런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현상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근본적인 소신이 있겠지만 세월이 가고 또 권력을 쥐고 현재 국회에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국민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삼권 분립의 법법 체계에 맞는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해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 장기표 상임 국민의힘 상임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추워서 영하 11도이기 때문에 많은 연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표 국민소리 상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정치 상황도 그야말로 동토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어 있는데 날씨마다 춥고 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굉장히 어려우시라고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요즘 잦아들기는커녕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백신 주사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하니까 머지않아서 끝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의사분들 말씀 들으면 이제 뭐 K 방역이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를 잘 살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 시행하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어제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원회하고 해서 2개월 동안 정직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늘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결재가 나서 징계
지금 그 이루어졌나요 벌써? 아직 안 이루어졌죠. 하여튼 그런 국민 여러분, 2개월 전, 네? 2개월 전. 그 정직인데 이거 오늘 결제안이 났나요? 안 났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전체주의 독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내 대통령인데 그래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서 내가 그 신문 쪼가리를 내가 좀 들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서로 모순되고 또 말도 아닌 소리인지를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먼저 이건 경향신문인데 제목이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 없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생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게 제1성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원래 이 공수처를 만든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서 그런 고위공직자 범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1성이 뭐냐? 검찰의 내부 비리, 내부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공수처 그러니까 이 검찰 감독하려고 만들었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실토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참 이게 권색을 감출 수는 없는가 봅니다. 이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엄단하려고 하니까 검찰을 감독한다는 이름으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그래서 천하에 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래서 이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범위가 크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통령이. 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 이 사람 어제 대통령 됐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을 지금 3년 8개월 동안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검찰을 통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자기가 직무유기한 것을, 자기의 무능을 그대로 지금 실토하고 있습니다. 실토하고. 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성역이 되어오도록 그동안에 왜 내버려뒀습니까? 그것도 결국 성역도 아닙니다. 검찰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직무유기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행위가 있으면 고발 조치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하고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엉뚱하게 공수처법 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지금 자기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자기가 그동안에 직무유기해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을 강하게 그 다음에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가 없었으면 그럼 권력기관 개혁 그럼 못하는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제도는 이때까지 그럼 아무런 권력기관은 개혁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까? 이런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인즉슨 맞습니다.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공수처법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습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그대로 묵살을 하고 여당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의 공수처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을 발생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하더라도 이 공수처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이런 정권은 결정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자기 말대로 약화신 검찰을 감독한다고 스스로 말해놔 놓고 뭐라고 말했냐?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서 2,300명이나 되는 그 검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러면 관리 감독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도 1999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빗달봉 사건을 계기로 하여튼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7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략했다. 그때 공략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왜 그랬느냐? 전혀 지금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때는 왜 그러냐면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즉 집권자의 손아귀에 꽉 장악되어 있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를 제대로 억압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집권 세력의 하수인이가 있을 때 그래서 도저히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더 대통령의 권한하에서 이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해서 더 집권 세력의 주부가 되는 그런 공수처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심지어는 20년 수고했는데 20년 전에 공수처 만들자 했던 때와 지금과는 그 공수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기를 치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미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의 친인척을 대통령 가족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독하는 기구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 계속 그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이석수 씨인가 하는 사람이 특별감찰관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는요,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가족, 친척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임명을 안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친인척도 비리 조사하는 기구 하나 더 만들다는데 이거를 왜 독재의 수단이라 그러느냐? 독재와 연결 지우느냐?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추고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해서 수사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이 검찰을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독재.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서 공수처가 정권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정권 비호처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런 야당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권 비호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공수처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6가지 중에 4가지만 선택했다 그러네요. 명시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이유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배척될 정도면 그것부터가 벌써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온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 사유로 제출했는데 이건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정도 되면 법무부 장관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이 추미애 씨 때문에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 저거 하나 못 쫓아내고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윤석열 총장 문제 지켜보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추미애 장관부터 우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옳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공수처법, 윤석열 검찰총장 이러한 것을 얼핏 보면 정치적인 문제인 같지만은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독재 권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라임 사태 1조 약 4천 명에게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안겨준 사건, 옵티머스 사건 약 1,000명에게 5천억 원의 피해를 안겨준 사건, 그렇게나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겨준 사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청와대와 행정관이 또 개입됐다는 것도 다 드러났고, 또 그 강기정 민정수석 등등 몇 사람들 그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1년에 항공비로 무려 7천만 원을 썼답니다. 7천만 원을. 한 끼에 뭐 밥을 전부 다 4만 원짜리로 먹었다고요. 대한민국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부터 저 국업공무원까지 심지어는 기업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그 돈을 권력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이거를 먼저 먹는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빼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끝장내려면 이런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값, 주택정책이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특히 부동산 임대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괜히 시장을 교란시켜가지고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8% 올랐습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무려 뭐 6%, 6.9% 올랐다 그러나요? 이러니까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오르고 그래가지고 월세도 전세도 살 수 없는, 심지어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 가진 사람이 매물로 내놓지 않아가지고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그뿐입니까?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또 국정원법 개정, 이런 거 전부 다가 우리 민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무어 하나를 외치면서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민생을 파탄내는 이 문재인 정권을, 전체적인 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끝장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대호 소장께서.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날이 추워서 거의 콧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운 말씀대로, 예, 이 전국에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대호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고 지금 저 바깥에서도 영하 4도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사만사원이니까 좀 날이 풀릴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더 가면은 이 추위도 가시고 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주주의가 과연 시간이 가면은 몇 개월 뒤에 풀릴 거냐? 날씨는 2, 3개월이 있으면은 봄이 오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는 몇 개월 더 있으면은 더 꽁꽁 얼어붙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과 절망이 지금 저희를 훨씬 더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른바 5.18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해 가지고 참 어떤 부채감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경외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문재인 집권 불과 3, 4년 만에 이제는 5.18에 대해 가지고 5.18 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5.18에 대해서 침을 뱉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광주와 호남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채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이번에 싸그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희생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호 특조위다 또 특조위 현장에다 뭐를 또 재수사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우려먹어라. 세월호 참사가 무슨 사고이냐? 제발 좀 그만 우려먹어라.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흘렸던 눈물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부심도 모조리 다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던 광주와 호남과 5.18과 민주화운동과 운동권과 세월호에 대한 그러한 부채감들, 애틋함들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팔고 세월호를 팔고 5.18을 팔고 운동권을 팔았던 바로 그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들, 그 마음들이 모조리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이런 정신문화적인 유산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들이 모조리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보십시오.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했던 거 보십시오. 자,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립시킵니다.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은 강자고 부자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분 부분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무실을 갖다가 임차에 쓰고 있습니다. 월세 제대로 못 냅니다. 월세를 제대로 못 내니까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국민연금보험료 제대로 내겠습니까? 의료보험료 제대로 내겠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의 임대인을 갖다가 전부 배우로 내지로 여기고 임차인을 갖다가 착하고 거르는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고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러면은 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굴러가는 이런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임차인도 임차인 나름이고 임대인도 임차인 나름입니다. 임대인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았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빚내가지고 건물을 구입을 하고 월세 은행에서 빌린 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한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다 어렵습니다. 임대료 제대로 못 내니까 임대인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담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정부입니다. 임대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임차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금으로 과태료로 사회보험료로 갈퀴질을 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중국인들한테 5년에 걸쳐가지고 몇 조 원씩 우리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고 돈을 쓰다가 남아가지고 몇 조 원에 몇십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바로 그 부담을 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과 기업과 근로자 그 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 중에 한쪽을 갖다가 부자로 한쪽을 빈자로 한쪽을 강자로 한쪽을 약자로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립시켰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이윤 그것을 뭉텅대 가지고 근로자한테 줘가지고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한다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경제를 성장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립시켰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대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립시키고 의사와 간호사를 대립시켰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서로 사적 계약의 당사자 중에서 일강을 강자로 또 다른 한 일강을 약자로 규정하면서 강자를 짓누르니까 시장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국내 투자를 겁냅니다. 국내에서 고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주기 근무합니다.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임대하기를 겁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무너지고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추위는 며칠 있으면 풀립니다. 맞습니다. 한 달 두 달 있으면 봄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 문재인의 이 황당무계한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은 점점 더 얼어붙고 점점 투자를 건네고 점점 고용을 건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해 몇십만 명씩 우리 구직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경제는 겨울공화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조선으로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민주주의란 말, 정의라는 말이 다 우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부심 민주운동이 쓰레기통에 갑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들이 다 우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회와 희망의 공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와 희망의 상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혹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정신과 심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면은 조선이냐 대한민국이냐 과거냐 미래냐 우리는 이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은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민주주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정책을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저것서 12월 16일 총선 이후 제6차 국민의 소리 주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